하나의 예술적 선율이 거대한 제국의 총칼보다 강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한 편의 음악이 총 한 자루 없이 거대한 러시아 제국을 흔들었던 기적 같은 역사를 오늘 공개합니다. 우리는 오늘 20분간의 장엄한 여정을 통해 진실의 힘을 목격할 것입니다. 천지 200초의 시간 속에 압축된 핀란드의 영혼을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한 시베리우스의 걸작 핀란디아가 탄생한 역사의 현장 핀란드 헬싱키에 서 있습니다. 1899년 당시 이곳은 러시아 제국의 압제 아래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광장에서 울려 퍼진 저항의 선율은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150개의 세밀한 장면을 통해 그 장엄한 서사를 20분간 추적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899년 2월 15일 발표된 선언문은 핀란드의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핀란드의 입법권을 박탈하고 완전한 러시아화를 선포했습니다. 당시 핀란드의 자치권은 1809년부터 지켜온 고귀한 유산이었으나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시민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무기는 무엇인가? 공포가 도시를 지배하던 그 순간 지식인 500명 이상이 결집하여 비밀리에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진 첫 번째 의문의 목소리는 핀란드의 새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며 압제의 무게는 결코 자유의 갈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핀란드의 정체성은 19세기에 갑자기 발현된 것이 아닙니다. 고고학적 유물들은 기원전 5000년부터 이 땅에 거주했던 핀란드 부족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증언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정교한 장신구와 철기 시대의 도구들은 그들이 거친 자연과 투쟁하며 쌓아온 독자적인 문화적 기틀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대 부족들의 유대감은 훗날 시벨리우스의 음악 속에서 웅장한 역사적 울림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핀란드 전역 3000개 이상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그들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음을 증명하며 오늘날 핀란드인들에게 조상들의 강인한 의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진 이 대지의 기억은 시벨리우스가 핀란디아의 웅장한 화음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장 깊고 근원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대 유물들을 통해 핀란드 정신의 원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12세기부터 약 700년 동안 핀란드는 스웨덴 왕국의 일부였습니다. 이 시기에 핀란드는 서구 문명과 기독교 그리고 체계적인 법 질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스웨덴의 통치는 핀란드 사회에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치관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훗날 러시아의 전제 정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사상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칼레발라에 묘사된 영웅들의 투쟁은 단순한 신화가 아닌 수세기 동안 축적된 민족의 자부심과 저항 정신의 투영이었습니다. 스웨덴 통치기에 형성된 루터교 신앙과 지방 자치의 전통은 핀란드인들이 외부의 압력에도 자신들의 고유한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시벨리우스 역시 이러한 스웨덴계 문화와 핀란드 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성장하며 두 세계의 조화를 음악적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핀란디아가 보편적이면서도 지극히 민족적인 색채를 띠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1889년 핀란드 전쟁의 결과로 핀란드는 러시아 제국의 대공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차르 알렉산드르 1세는 포르보 의회에서 핀란드의 기존 헌법과 자치권을 존중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는 핀란드가 단순한 속국이 아닌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진 대공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90년 동안 핀란드는 전례 없는 평화와 발전을 구가했습니다. 독자적인 화폐인 마르카를 발행하고 세계 최초로 여성 투표권을 도입하는 등 핀란드는 제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1899년 니콜라이 2세의 등장과 함께 깨어지게 됩니다. 1809년부터 1899년까지 핀란드 인구는 약 3배 성장하여 260만 명에 도달했으며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번영은 훗날 독립을 향한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90년의 평화기가 핀란드 민족의 에너지를 응축시킨 시기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핀란드의 저력은 수천 년 동안 지켜온 호수와 숲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1809년 자치권 획득 이후 90년간 지켜온 민족의 자부심은 제안 시베리우스라는 천재의 손끝에서 선율로 부활했습니다. 그는 민족 서사시의 영감을 음악이라는 견고한 성벽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핀란드 전역의 2,500여 개 마을에 흐르던 구전 가요들이 그의 교양시 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핀란드 국토의 10%를 차지하는 호수와 그 호수의 깊이만큼이나 깊은 민족의 한이 선율로 승화되었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숲의 정적과 바람의 노래를 오선지 위에 옮기며 핀란드 정체성의 위대한 건축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이 시기의 음악적 시도는 훗날 핀란디아 탄생의 가장 견고한 토대가 되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120초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핀란드라는 국가의 DNA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칠 것입니다. 1894년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선왕들과 달리 핀란드의 자치권을 위협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통합을 위해 핀란드의 독자성을 말살해야 한다는 러시아와 정책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1898년 보브리코프가 핀란드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이 정책은 가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핀란드 군대를 해산하고 러시아군에 편입시키려 했으며 행정부의 모든 언어를 러시아어로 강제 변경했습니다. 핀란드 시민들에게 이는 자신들의 영혼을 빼앗는 행위와 다름없었습니다. 1898년부터 1904년까지 핀란드에서 추방된 지식인의 수는 공식적으로만 400명이 넘었으며 학교에서는 핀란드어 수업이 축소되고 러시아어 교육이 강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정책 변화는 핀란드 사회 전체에 거대한 균열을 일으켰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제국의 압제에 본능적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이 2세의 이 독단적인 결정은 결국 잠자던 핀란드의 사자를 깨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압제가 심해질수록 핀란드의 저항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지식인들은 카갈이라는 비밀 조직을 결성하여 차르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들은 50만 명 이상의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차르에게 항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러한 좌절은 오히려 핀란드인들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안 시베리웃 역시 이들의 정신적 동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인 아이놀라에서 동료 예술가들과 밤낮으로 토론하며 예술이 어떻게 이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오비이치 구옥의 31명의 서명이 담긴 위대한 청원서는 당시 핀란드 성인 인구의 거의 절반이 참여한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핀란드인들이 얼마나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화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벨리우스는 이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자신의 음악에 담아야 할 시대적 소명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창작은 곧 민족의 외침을 대신하는 행위였으며 카갈의 비밀스러운 회동은 핀란디아라는 위대한 선율이 잉태된 요람이었습니다. 1899년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혹독했습니다. 헬싱키 거리는 러시아 경찰의 발소리와 시민들의 침묵하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보브리코프 총독은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언론을 검열했지만 시민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선율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핀란디아의 서막을 여는 금관악기의 포효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자들의 비명이자 곧 닥쳐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당시 헬싱키의 매서운 칼바람은 시민들의 옷깃을 파고들었으나 자유를 향한 갈망만큼은 그 무엇보다 뜨거웠습니다. 눈 덮인 광장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의 눈빛 속에는 러시아 제국의 압제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이 무거운 침묵과 대기의 진동을 음악적 에너지로 치환하기 위해 오선지 위에 자신의 모든 혼을 쏟아부었습니다.
1899년의 그 혹독한 겨울은 예술적 기적이 탄생하기 위한 가장 차갑고도 순수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보브리코프 총독은 핀란드 전역에 수백 명의 비밀 경찰을 배치하여 지식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1899년 한 해에만 수많은 언론사가 강제로 문을 닫았고 핀란드 지식인들의 모임은 비밀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압제 속에서 핀란드인들은 기발한 저항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99년 11월에 열린 언론 기념일 행사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신문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 행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족의 독립 의지를 확인하는 거대한 정치적 집회였습니다. 11월 4일 스웨덴 극장에 모인 2,000명의 시민들의 심장 소리는 이미 러시아 제국의 장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몇 번째 장면인 핀란드는 깨어난다가 시작되던 순간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전율이 감돌았습니다. 보브리코프는 이 행사가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이 가진 선동적인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타오른 저항의 불꽃은 그 어떤 무력으로도 끌 수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언어를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240초 동안 우리는 핀란드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문화적 저항의 현장을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로 복원할 것입니다. 핀란드의 문해율은 당시 이미 90%에 육박했으며 이는 언론 폐간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증명합니다. 언론 기념일 행사의 5번째 장면인 대적기는 1714년부터 1721년까지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았던 핀란드의 비극적 역사를 다룹니다. 당시 핀란드 인구의 약 4분의 1이 목숨을 잃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이 참혹한 기억을 음악으로 소환하여 현재의 압제가 과거의 비극과 다르지 않음을 일깨웠습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과거의 고통을 보며 현재의 투쟁 의지를 다졌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핀란드는 사실상 황폐화되었으나 그 폐허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적기의 아픈 기억은 단순히 슬픔에 머물지 않고 러시아화 정책에 맞서 싸우는 핀란드인들에게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음악은 이 과거의 비명과 현재의 분노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관객들은 곡의 장엄한 전개를 통해 선조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자신들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대적기의 서사는 곧 현재의 저항을 정당화하는 거대한 서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헬싱키의 스웨덴 극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닌 저항의 성전이었습니다. 1899년 11월 4일 이곳에 모인 2,000명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가 되어줄 음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극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그들은 러시아 검열관들의 눈을 피해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시벨리우스가 지휘봉을 들어 올린 순간 극장의 모든 공기는 하나로 응축되었습니다. 스웨덴 극장의 정교한 음향 설계는 시벨리우스의 웅장한 화음을 객석 끝까지 선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관객들은 곡의 진동을 몸으로 느끼며 자신들이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극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으며 러시아 관료들은 이 행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의 힘은 물리적인 감시를 넘어 이미 시민들의 마음속에 자유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극장은 핀란드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적 사건이 일어난 요람이자 제국의 압제의 정면으로 맞선 문화적 요새로 기록되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지휘 아래 울려 퍼진 선율은 극장의 벽을 넘어 핀란드 전역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면 핀란드는 깨어난다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화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핀란드의 대지가 내뿜는 거대한 신음이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악보는 분노와 희망을 정교하게 교차시키며 시민들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극장은 떠나갈 듯한 환호 대신 무거운 정적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예감한 자들의 경건한 침묵이었습니다. 9분 15초의 연주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으며 공연 후 시민들은 조용히 광장으로 흩어져 저항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 초연의 순간은 핀란드 음악사뿐만 아니라 정치사에서도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시벨리우스의 손끝에서 탄생한 선율은 그 어떤 연설보다 강력하게 민족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1899년 11월 4일의 그 밤은 핀란드가 더 이상 제국의 속국이 아닌 독자적인 영혼을 가진 주권 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각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짧고도 강렬한 초연의 순간이 어떻게 영원한 고전으로 남게 되었는지 역사적 기록을 통해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핀란디아의 도입부는 금관 악기의 거친 포효로 시작됩니다. 이는 러시아 제국의 압제를 상징하는 동시에 분노한 민족의 외침이었습니다. 연주 시간 9분 15초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바로 후반부의 창가 파트입니다. 제한 시베리온은 이 선율을 민요가 아닌 순수 창작물로 빚어냈습니다. 검열을 피하기 위해 가짜 제목으로 위장되어 연주되던 이 곡은 시민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1900년 파리 세계 박람회에서 이 곡이 울려 퍼졌을 때 전 세계는 핀란드라는 작지만 강한 국가의 존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음악은 곧 핀란드의 신분증이었으며 제국의 거짓에 맞서는 가장 날카로운 진실의 칼날이었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를 통해 핀란드의 대지가 어떻게 압제를 뚫고 솟아오르는지 음악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트롬본과 튜바의 저음역은 대지의 진동을 표현하며 현악기의 부드러운 선율은 민족의 눈물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300초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핀란디아의 음악적 구조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민족의 복음으로 승화되었는지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 곡은 핀란드인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영적 줄기였습니다. 핀란디아 창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는 예술이 국경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에 닿아 있음을 증명합니다. 1900년 시벨리우스는 타블로 음악을 독립적인 교향시로 개정했습니다. 이때 비로소 핀란디아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는 곡의 구조를 더욱 긴밀하게 다듬고 오케스트레이션을 보강하여 예술적 완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개정된 핀란디아는 단순한 배경음악에서 벗어나 세계 수준의 음악적 걸작으로 거듭났습니다. 1900년 7월 2일 헬싱키 초연 당시 사용된 악기수와 편성 데이터를 보면 시벨리우스가 이 곡의 웅장함을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현악기의 질감과 금관악기의 파워를 정교하게 조율하여 핀란드의 대자연과 민족의 기상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핀란디아라는 이름은 곧 핀란드라는 국가 자체와 동의어가 되었으며 이 곡의 성공은 시벨리우스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 민족의 문화적 독립을 의미했습니다. 악보의 한마디 한마디에 새겨진 그의 고뇌는 이제 전 세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보편적 언어가 되었습니다. 개정 과정을 통해 완성된 이 곡의 구조적 견고함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클래식 음악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정판 악보를 통해 시벨리우스의 천재적인 예술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핀란디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악가들은 검열을 피하기 위해 즉흥곡, 봄의 정경, 노턴 등 기발한 가짜 제목을 붙여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스칸디나비아 행진곡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기도 했습니다. 제목은 바뀌었지만 그 속의 선율을 듣는 시민들은 모두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검열의 무능함을 비웃는 핀란드 특유의 해학적 저항이었습니다. 1900년부터 1905년까지 가짜 제목으로 연주된 횟수는 공식 기록으로만 100회가 넘었으며 이러한 기만 전술은 러시아 관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연주회 프로그램에 적힌 낯선 제목을 보며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금지된 열매를 함께 나누는 동지애의 증표였습니다. 시벨리우스 역시 자신의 곡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곡의 진정한 가치는 제목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민족의 심장 소리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위장 제목의 역사는 권력이 예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쾌한 증거입니다. 핀란디아는 이름을 숨긴 채 핀란드 전역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900년 여름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파리 세계 박람회를 목표로 유럽 순회 공연을 떠났습니다. 독일, 벨기에, 프랑스를 거치며 핀란디아는 울려 퍼졌습니다. 베를린에서 파리까지 유럽의 심장부에서 핀란드의 독립의지는 음악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파리 박람회 공연에서 세계의 언론들은 핀란드라는 작지만 위대한 국가의 탄생을 예감했습니다. 핀란디아는 핀란드가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증명서였습니다. 파리 공연 당시 약 5천 명의 전 세계 외교관과 예술가들이 이 곡에 기립 박수를 보냈으며 이는 핀란드가 단순히 러시아의 한 지방이 아닌 고유한 문화를 가진 독립적인 주체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지휘 아래 울려 퍼진 선율은 유럽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핀란드의 대의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유럽 투어의 성공은 핀란드 국내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자부심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닿고 있다는 확신은 독립을 향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핀란디아는 이제 핀란드를 넘어 인류의 자유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자산으로 우뚝 섰습니다. 핀란디아의 생명력은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날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지만 그 기저에는 핀란디아가 심어준 불굴의 정신 시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매년 12월 6일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이 창가를 부를 때 그들은 여전히 자유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한 편의 음악이 어떻게 한 국가의 DNA가 되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지 이 곡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예술의 힘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240초 동안 우리는 현대 핀란드의 번영과 시벨리우스의 유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로 파헤칠 것입니다. 핀란드는 독립 이후 1인당 GDP가 150배 이상 성장하는 기적을 일궈냈으며 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취의 시작점에 핀란디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술은 그 자유를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핀란디아의 중간 부분인 찬가는 곧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와 같은 찬송가로 개사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으며 심지어 1960년대 비아프라 공화국의 국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시벨리우스는 이 선율이 민요로 오해받는 것에 당황하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만큼 이 곡이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건드렸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로 다른 가사로 불리고 있는 이 창하의 놀라운 전파력을 수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멜로디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 간의 화해를 도모하는 현장마다 이 장엄한 선율은 빠짐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벨리우스가 창조한 이 짧은 선율은 이제 인류 공동의 문화 유산이 되어 매일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핀란디아 창가의 역사는 예술이 가진 보편적인 힘이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 멜로디 속에서 평화와 자유를 향한 인류 공통의 갈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벨리우스는 말년을 헬싱키 근교의 아이놀라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핀란디아가 자신의 다른 교향곡들을 가리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지만 이 곡이 민족에게 준 영향력만큼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1957년 9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핀란드에 살아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에서 수만 건의 조전이 도착했으며 핀란드 국민들은 국가적 영웅을 떠나보내며 다시 한번 핀란디아를 노래했습니다. 1957년 장례식 당시 헬싱키 거리에 모인 조문객의 수는 핀란드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이었으며 이는 시벨리우스가 한 인간을 넘어 핀란드라는 국가의 정신적 지주였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집 아이놀라는 현재 박물관이 되어 매년 수많은 방문객들이 그의 예술혼을 느끼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시벨리우스가 남긴 해복계의 교향곡과 수많은 교향시들은 여전히 클래식 음악의 정점으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핀란디아는 가장 직접적으로 민중의 심장을 두드린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선율은 여전히 핀란드의 호수와 숲 사이를 흐르며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유산은 영원히 핀란드의 자부심으로 남을 것입니다. 핀란드인들은 핀란디아를 들으며 시수의 정신을 되새깁니다. 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핀란드인만의 독특한 용기를 의미합니다. 겨울 전쟁과 계속 전쟁의 시련 속에서도 핀란드는 이 정신으로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핀란디아는 바로 그 시수 정신의 음악적 결정체입니다. 척박한 자연을 극복하고 제국의 압제를 이겨낸 핀란드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핀란드의 행복 지수와 시수 정신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고난을 이겨낸 민족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손꼽히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풍요 때문이 아니라 시벨리우스가 음악으로 심어준 이 시수 정신의 견고한 뿌리 덕분입니다. 핀란디아의 마지막 피날레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곡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시수 정신의 선언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음악을 통해 우리 내면에 숨겨진 용기를 발견하고 어떤 역경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내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시수는 핀란드를 넘어 전 인류가 지녀야 할 고귀한 덕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무력의 지배 앞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의 선율을 따라 일어설 것인가? 제안 시베리웃는 음악으로 그 답을 제시했습니다. 핀란드는 마침내 1917년 108년간의 러시아 통치를 끝내고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 곡의 마지막 팀판이 울림은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둠을 걷어낼 나만의 핀란디아를 찾으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역사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0초의 시간 동안 우리는 독립의 환희와 음악적 절정을 하나로 묶어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핀란드의 독립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닌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시벨리우스의 마지막 지휘봉이 멈추던 순간 핀란드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잔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자유와 희망의 소중함을 말해줍니다. 오늘 이 20분간의 대작 다큐멘터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신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핀란드가 깨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이 선율과 함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승리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